증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을 모셨는데요. 올해가 세월이 너무 빠른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크레디트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빠르게 점검해서 또 전략을 세워야 될 때라서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나와주셨고요.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무님 잘 지내셨죠? 네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엄청 바쁘시다고. 내년 전망 자료도 이제 준비해서 예. 발표도 하고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 바쁜 연말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채츠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상무님께서 그 채권 전략에 대해서 오늘 또 알짜배기 정보 드린다고 하니까 잘 또 이렇게 소화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전망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 뭐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그러면 시장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이제 컨센서스잖아요. 그럴 때 신용 스프레드가 이제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시장이 어떤 식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이라든가 펀더멘탈 이슈는 뭐 약간 부차적인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참 많이 나오는 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이런 부분은 나도 그렇죠. 어쨌든 금리 인하 시대입니다. 이게 대세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잘 좀 짚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제가 좀 2010년대 이후로 봤거든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시장금리도 비슷하게 움직였던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이 2012년하고 19년이 그랬어요. 2012년도와 19년도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방향성이 동일했다. 비슷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회사채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도 더 낮게 갔었던 적이 2012년, 19년입니다. 근데 지금이 그랬었거든요. 보통은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회사채는 장기, 3년 이상 장기 금리고 기준금리는 우량한 금융기관 간의 단기의 자금을 주고받는 때 적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회사채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죠. 역전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2012년이 그랬고 19년이 그랬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12년하고 비교를 해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준금리가 시작되는 레벨이 비슷한 게 12년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요. 출발점이 비슷하니까 그때 확실히 신용 스프레드도 같이 따라 내려갔어요. 이번에도 그러면은 신용 스프레드가 따라 내려가겠구나라고 자동으로 또 생각하기에는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있어갖고 재정위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금리 인하 들어가기 전에 신용 스프레드가 한번 위로 튀어버렸어요. 12년도에. 12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안정이 되면서 다시 정상화되면서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내려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인과관계가 헷갈린 거죠. 사실은 그게 없었으면은 정말 진정한 그 시장 반응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데 지금은 어땠냐? 사실은 저희는 물론 22년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그때 신용 스프레드가 확 튀었다가 지금은 이제 안정기로 들어가고 있는 시기라 그런 배경이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일단 우선 염두해 주시고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간다고 해서 스프레드도 같이 내려간다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다. 이제 소결론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폭이나 속도에 대해서 속도 조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서 더 인플레이션 지속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정말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게 맞아? 약간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 변수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전망은 새해가 되면은 연초 효과라는 게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면서 채권도 새로 사고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엔 좀 해보자. 보통 연초에는 시장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스프레드도 축소되고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분명히 내년에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게 좀 연초 효과가 좀 강했어요. 신용 스프레드가 24년 초에 신용 스프레드 레벨이 한 70bp에서 30bp까지 많이 확 빨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부동산 PF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발목을 잡다가 연말로 가고 해가 바뀌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경착륙까지는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안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연말에 태형건설 이슈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약간은 튀었던 것들이 정상화되는 약간 과정이었습니다. 올해는 이미 40bp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좀 반등하긴 했지만 지금부터는 가는 속도가 빠르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1차적인 제 결론이고요. 살짝 반등했다가 횡보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강보합 정도의 분위기로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 좋지 않다는 게 뭐 또
신용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가격 부담이 가장 큰 그런 걸로 인해서 여기서의 추가적인 강세는 좀 제한적이다. 그 정도의 시장 전망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크레딧은 어쨌든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니까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중요하겠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신용등급의 동향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평가한 결과는 액면상으로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작년에 비해서. 등급 상하향 배율이라 그래가지고 등급이 상향된 기업수 나누기 하향된 기업수. 그래서 이거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건데 그쵸. 작년이 0.7배에서 올해는 0.3배로 해서 어이구.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상향된 기업의 숫자도 많이 줄고 하향된 기업의 숫자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하향된 거에 절대적인 개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하향된 기업의 숫자가 줄었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거였고, 그 업종을 보더라도 면면을 보더라도 부동산 PF 대출이 많은 건설사라든가 뭐 제2금융권 주로 그쪽 위주로 하향이 됐고, 나머지 업종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등급 하향이 별로 없었습니다. 펀더멘털은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등급 하향된 네. 업종 중에 네. 가장 좀 리스크가 컸던 건설, 부동산 그쪽이죠. PF, 네, PF. 이런 부분 리스크가 PF. 네. 여전했다라는 걸 네네.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네. 네. 펀더멘털을 앞만 체력이 좋고 내가 앞만 이쁘고 잘생기면 뭐합니까? 남이 알아줘야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수급이거든요. 내가 누군가 채권을 사줘야 됩니다. 네. 투자자들이 사줄 여건이 되느냐? 그게 네. 수급이거든요. 수요 측에 나가면 경쟁률 자체가 20년대 초반이나 그럴 때 보면은 낮을 때는 뭐 한 2대1, 3대1 뭐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뭐 거의 평균이 막 5, 6대1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 다 완판입니다. 수혜측. 그러니까 회사채 화랑이라고 할만하네요. 할만하죠. 네, 네. 회사채를 사줄 대기 매수세가 일단은 충분하다. 은행권을 통한 신용 공급이 원활합니다. 회사채 잔액은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잔액은 은행 대기업 대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잔액 기준으로 회사채 발행 잔액을 추월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네. 기업의 그래도 신뢰도를 어느 정도 그렇죠, 믿고 그렇죠. 돈을 준다, 꿔준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편하게 대출을 해준다. 네, 뭐 좀 그렇게 유동성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네. 기업들은 회사채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도 되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도 되고. 아유, 자금 네, 들어올 때가 네. 이것저것 생긴 거니까 맞습니다. 숨통이 그래서? 트이는 네,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펀더멘털도 좋다, 수급적인 여건도 좋다. 수급적으로 해서 변수는 좀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이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민생이라든가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공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22년에는 한전이 아무래도 이제 원료비 부담 현금 흐름상 맞추기 위해서 채권을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점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사채 발행은 과거에 비해서 한 단계 레벨업된 상태가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채권을 사주고자 하는 대기 매수세가 많다고 해도 그만큼 공급이 많이 되고 하면 완전한 좋은 효과를 다 누리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요거는 변수로 항상 저희가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좀 많아지는 거죠. 공사채만 많아요. 나머지는 뭐 은행채나 회사채, 여전채는 뭐 발행이 절대 그 증가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 약간 쏠려 있는 거네요. 약간 좀 공사채. 쏠린, 뭐 공사채 공급이 많이 좀 쏠려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쉬운 점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공사채 발행이 되게 만기가 짧아지고 있는 현상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거고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과거에 비해서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발행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조금이라도 좀 금리가 낮을 때 발행하려고 눈치 보기를 막 게임을 막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내가 시원하게 장기로 촥 발행해놓고 그렇게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미루어 짐작만 할 따름입니다. 네. 근데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결과가 중요합니다. 저희 시장에서는 만기가 짧아지면 차환해야 되는 물량들이 계속 내년, 후년, 내후년에 계속 만기가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많이 이제 채권을 찍어야 되니까. 예전에는 공기업들이 뭐 10년, 20년 만기 30년까지 막 그렇게 장기로 초장기로 많이 발행하셨었거든요. 약간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이제 뭐 저의 좀 뭐 희망입니다. 공사채가 과거에 보면 전통적으로 장기채라 공사채를 좋아했던 데가 이제 보험사예요.
부채 만기가 길잖아요. 네. 종신보험 그런 거는 부채 만기가 기니까 채권도 장기 채권을 사서 만기를 매칭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보험사들은 공사채를 되게 좋아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 달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연간 순매수가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뭐 몇백억 수준이에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예. 과거에는 보험권에서 그래도 공사채를 연간 1, 20조 단위로 매년 샀었는데 예. 올해는 그야말로 이 공사채 시장에서 보험권 실종 사건이 이제 발생을 실종 한 겁니다. 사건이. 예, 예. 아. 그다음에 또 수급적으로 어쨌든 올해 상반기까지보다 좀 약간은 좀 불리해지는 게 개인들의 리테일 채권 투자가 많아지고 회사채 쪽이 많아지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시장 금리가 좀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메리트가 예금 대비해서 많이 좀 희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회사채의 장외 시장에서 이제 거래 비중이 이제 그 많이 확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예. 그래서 숨을 고르고 있는 예, 듯한 그래서 저희들 개인들은 어쨌든 그 하위 등급의 그뭐 고금리 채권을 많이 이렇게 수요하셨는데 약간 그쪽 부분에서도 이제 과거만큼 올해 상반기만큼의 그런 이제 뭔가 수요를 받쳐주는 힘은 조금 약해지고 있다. 그 정도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그러니까 뭐 스트롱맨이 귀환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그렇죠. 예, 그 이게 정말 영향을, 영향을 많이 예. 미칠 것 같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회사채 시장의 직접적인 영향은 이제 크진 않아요. 워낙 이제 이 회사채 시장은 금융시장의 영향을 이제 간접적으로 1차를 한번 걸른 다음에 저희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예, 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받고 코인 시장. 네, 거기는 바로바로 이제 예. 저희는 한번 여기 한 템포 한번 예. 쉬고 어떤가 한번 관찰한 다음에 저희는 반응을 합니다. 소수 의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포인트는 국방비 부담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런 거잖아요.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이 종식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그리고서는 이제 그 트럼프가 예를 들면 이제 나토의 때 회원국들한테 너희들 그 방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스스로 우리가 더 해야지. 이상- 왜 우리가 스스로 해야지. 도와줘. 왜 우리가 이런 도와주냐? 얘기죠. 그런다면 뭐 그런 방위비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방산 기업들이 계속 좋은 고고하는 상황이 계속 될 것 같다라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네. 그래서 네. K 방산의 예, 주가가 막 예, 오르고 그렇죠. 막 뭐, 그랬던 예. 이유가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고 있어요. 아, 돈이 많으면 정부들이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정이 지금 사실은 빡빡하잖아요. 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보시면은 주요 국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전이 뭐 휴전이나 뭐 이렇게 되면 일단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이나 위험이나 그런 것에 경계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일단 방위비 쓰는 게 아니고 우선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필요한 돈부터 먼저 써라. 그렇죠. 라는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방비 부담이 주니까 이제 그 적자 국채 발행도 줄고 하면은 이거는 좀 금리가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렇죠? 제한될수록 네. 금리 네. 하락의 요인이 된다 네네네. 이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예.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기후 변화. 이게 뭐 중요한 얘기긴 한데 일단은 이 트럼프 당선자의 성향 자체가 이미 과거에도 이제 파리 협약 했다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서 다시 가입하고 막 완전 이랬다 저랬다 거의 그렇게 됐는데 네. 어쨌든 이분은 기후 변화에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2차 네. 전지, 태양광, 네. 풍력 이런 네. 그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쪽이 주가가 지금 뭐. 뭐 트럼프 트레이드 되면서 네. 변동성이 예, 심해질 예, 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맞습니다. 시장이 반응을 예. 했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이거는 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 기후 하나 환경은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당장에 이제 뭐 투자할 그거 아무래도 저희가 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발전 관련된 태양광이나 뭐 풍력 같은 투자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뭐 탄소 포집이라든가 안 하던 부분을 하려다 보면은 기존의 설비를 활용한 거 말고 새로운 설비를 깔아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요. 네, 투자가 필요하죠. 네, 투자가 당연히. 필요한데 예, 일단 그런 투자 부담은 좀 줄 수 있다. 그것도 금리 하락 요인입니다. 단순하게 투자 부담이 주니까 적자 국채 발행할 부담이 주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쓸 그렇죠. 이유가 적어진다. 그렇죠. 돈을 많이 쓸 이유가 줄어드니까.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 당선인의 공약도 그렇고 평소에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고 무조건 관세.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트럼프 예. 2.0 시대에는 1번 감세, 1번 2번 관세, 3번 반이민 예, 정책. 반이민 그런데 이제 예. 두 개만 하면 저는 이것도 보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일괄 관세 10% 중국은 60%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그 일종의 국제 분업 구조를 만든 거잖아요. 중국이 이제 그 WTO 이제 국제 무역 질서에 들어오면서 어떤 제조는 중국이나 그쪽에서 이제 만들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서비스나 금융 쪽으로 어쨌든 네. 서로 분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은 제조 기반이 사실은 거의 다 없는 거잖아요. 암만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그 러스트 벨트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일부 예를 들면 뭐 미래 핵심 전략 산업 뭐 반도체나 뭐 그런 뭐 2차 전지나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자국 내에 공장을 유치해서 새로운 그런 거 일자리 창출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종이, 마스크, 뭐 그다음에 연필 그런 것들은 지금 미국의 산업 구조에서는 그거 만들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그 비교 우위 하잖아요. 비교 우위. 내가 이제 상대적으로 싸게 내가 다 만들 수 있는 거를 각자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그 교환하면 다 서로가 다 좋다. 윈윈. 예,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이 미국에서 말하는 이런 그 관세 정책은 완전히 그거에 반하는 거고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 입장에서도 반이민도 사실은 만약에 이게 이게 트럼프 당선인은 장벽을 막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미 들어온 사람부터 실어서 내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값싼 노동력 어쨌든 간에 어. 제공해 줬던 그런 이민자들이 없어지고 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예. 예, 그 값싼 노동력으로 그렇죠. 이제까지 네. 그 경제를 움직여 왔는데 그렇죠. 그들이 빠져나가면 네. 그것도 골머리를 썩을 그렇죠. 이슈거든요. 인플레이션 또 올라가고. 당장에 인건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관세 매기면은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 인플레가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년물 예, 국제금리도 뭐 5% 찍을 것이다라는 예. 막 예측도 나오고 지금은 있어요. 이제 예. 미국 이 장기 금리가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로 올라가는 이유는 그거고요. 예. 근데 저는 이것도 현실화되면 금리 상승 요인인데 저는 그렇게 지금의 기대하는 만큼의 강하게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어쨌든 하다가 좀 뭔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약간 후퇴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트럼프 텐트럼이라고 굉장히 네. 약간 우리로 봤을 때는 감정 기복 심하고 좀 화끈하고 네네네. 완전 비즈니스맨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일단 질러놓고 일단 됐단 말이죠. 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됐는데? 나중에 수습을 예, 또 지지자들이 되든 뭐라고 말든. 하면 예, 예, 또 예. 이렇게 또 약간은 걷어들일 그런, 수 예, 있는 뭐 충분히 그렇죠. 예.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예. 뭐 하나의 변수는 뭐 이제 부동산 PF 그동안 작년 말부터 한 1년 동안 이제 국내 시장을 짓눌렀던 이 이슈는 이제 드디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그러니까 엄청난 우려를 사실 했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내관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이제 했었잖아요. 부동산 경기도 좀 최악은 좀 벗어났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물론 지역적인 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형태 뭐 주거용 위주로 그러니까 수도권 핵심 지역의 아파트 위주로 많이 살아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전체 부동산 PF 중에 일부였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좀 살아주면은 전체 살림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예, 관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정책 당국에서 모든 금융권에 있는 PF를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뭐 전체 한 200조 중에 한 10% 정도가 이제 약간 주의해야 되는 거라고 일단 발라냈어요. 한 10%. 금액으로는 20조.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겁니다. 사실은 보시면은 그 이제 문제성 PF의 익스포드 20조 중에 한 15조 정도가 저축은행이 한 5조, 그다음에 상호금융권이 한 1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권역이 이제 집중도가 높고요. 저희 좀 채권 시장에 어쨌든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증권사, 이제 저희가 여전사, 이게
특히나 이제 중소형 증권사나 여전사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채권시장 네. 측면에서는 여기들이 좀 부동산 PF에 따른 이제 부실 자산이 늘어나고 약간 혹시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약간은 안심해도 되는 약간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저축은행이나 뭐 저희 그러니까 마을 그 상호금융권 뭐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이제 그런 데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인 그 좀 가상 건전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거기도 어쨌든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서로 통폐합 이제 단위의 금고나 단위 조합들은 지금 통폐합을 이제 이게 소리 소문 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요? 지금 소리 소문 하고 있기 통폐합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그 과거에 미국에서 SVB 은행 사태 때 뭐 문제가 되면은 그 SVB 은행도 그 JP 모건이니까 거대 은행에다 이제 네. 그쪽에 이렇게 인수시키고 통합시키고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결론적으로 내년 시장에서는 저는 지금 그 회사채 시장, 크레딧 시장에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악재가 사실은 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이게 물건이 암만 좋으면 뭐합니까? 비싸면은 사실은 별로 나는 성에 안 차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너무 비싸요. 그냥 보시면은 아까 제가 기준금리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에 10월달 기준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무슨 공사채, 은행채는 이미 일찌감치 뭐 한 3% 초반대까지 금리가 확 내려갔죠. 네. 회사채, 여전채도 이제 기준금리 3.5%를 뚫고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10월달에 기준금리 한번 인하하면서 일단은 회사채나 여전채는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그죠? 근데 여전히 공사채, 은행채는 아직 기준금리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금리를 주고 뭐 회사채를 좀 사기에는 별로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러네요. 예금 금리하고도 별 차이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굳이 그냥 예금하지 뭐. 채권을 왜 사? 약간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부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뭐 수급 말씀드렸는데 수급 상황이 그렇게 아주 뭐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아까 맨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또 수요 기반 자체가 기본적인 수요 기반이 이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회사채 발행 시장은 아까 제가 그 수요 측 경쟁률 표 보여드렸잖아요. 네. 여전히 뭐 지금 연말인데도 좋습니다.